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 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주요 내용, 오늘 서정빈, 김성수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오늘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판결을 할 것이냐, 구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는? 네, 이제 저도 과연 구형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안인 전두환 씨, 노태우 씨에 대한 그 판결 자체가 최고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구형 역시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대한 그런 판결 자체를 참고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전두환 씨의 그런 내란죄보다도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결국엔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무기징역 쪽이 더 유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사형이 이 내란죄 그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형이 당연히 가능한 구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사형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사형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특검에서도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형을 하면서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형을 감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 구형이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특검의 의견인 것이고 관점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이 우두머리보다 한 단계 낮은 이 형을 받는 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만약에 무기징역형이 구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 차등을 두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가능한 생각은 했었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보다는 이제 비중을 좀 두자면 무기징역에 두 분 다 비중을 두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특검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좀 윤 전 대통령이 사욕을 위해 장기간 내란을 모의하며 국민을 속였다 이러면서 이제 법정에서조차 반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 양형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특검에서 그렇게 구형을 하면서 밝혔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긍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변호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의 그런 비상사태를 타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욕심, 이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라고 규정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모의를 시작한 시점 역시도 이제 2023년 10월 그러니까 실제 계엄이 발생하기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은 이 계엄이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목적 역시도 순간적인 일시적인 계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밝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 반성 없는 태도 역시도 이제 양형의 이유 중에 하나로 밝혔는데 실제로 이번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책임을 오히려 타인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제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도
비춰졌었고 주장 내용 하나하나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해할 만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오히려 전두환 씨의 그런 사건들보다도 더욱더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건 역시도 이제 양형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긴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내란죄라는 구성 요건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만큼이나 쉽게 이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지위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 이런 군 경력도 군 병력 그리고 경력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점을 고민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 특검에서 설실한 그 이유가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형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에서는 이 사형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봤던 부분이고 이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반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형에 있어서는 이 죄를 범한 어떤 이런 형사 사건에서는 죄를 범할 때 당시에 어떤 뭐 계획적인 범행이라든지 이 죄질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후에 이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특검에서 본 것은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는 이제 공이 재판부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 건데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실행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이제 일관되게 부인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계엄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죄질을 따질 때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이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이 내란의 고의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특검에서는 기존의 공소장에 적혀있던 일시보다 한 5개월 정도를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이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사실 민감한 그런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결국 이 준비했던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뭐 특검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계엄의 목적은 결국에는 장기 집권을 위한 그래서 치밀하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절차였다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면 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과연 계엄을 모의를 시작했는지 여부 역시도 일단 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또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특검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피식 웃기도 한 부분이 이제 중계가 됐었죠. 이제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어떤 내용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결국에는 앞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국헌 문란의 목적 또는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든지 국가 권력 배제에 대한 목적에 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계엄 선포 그리고 이후의 이 행위가 결국에는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 법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뭐 증인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리적인 주장은 지금 현재 이 3건 분립이 있습니다.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분립이 돼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헌법에 이 근거 제정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어떠한 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법부의 법상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결심 공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서증조사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있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증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특검 측의 양형사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 구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00시 04분 한 31초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변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근데 과연 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 방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대략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일관되게 메시지 계엄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들을 총망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의 성격부터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이것이 경고성의 메시지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야당의 그런 횡포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오늘 재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지 않을까. 우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통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감명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최후 변론 과정에서 최후 진술 과정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준비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특검에서 이 구형이 사형이었다 보니까 이 사형과 관련된 이 양형과 관련된 언급도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자체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다른 사례들 특히 뭐 전두환 씨의 그런 재판 결과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땐 특검의 구형은 지나치게 높고 그 말인즉슨 이 수사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일단 뭐 오늘 재판 자리에서 좀 구상을 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인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좀 예로 들었습니다. 67차례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에서는 사법심사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3건 분립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건 분립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권력을 각각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같은 경우가 일단 국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법원이고 행정부가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행정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부의 수장이 어떠한 고도의 통치행위, 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이 통치행위와 관련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3건 분립을 처음으로 정립했다라고 알려진 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 몽테스키에입니다. 이 오늘 공판 과정에서도 몽테스키에가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통치행위에 관한 이런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67차 계엄 선포가 미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궤를 가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이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 부분 행정부를 존중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 부분 그 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법성이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대해서 이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좀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의미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구형 자체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행위를 이끌었다라고 특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앞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구형이 15년이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혹은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구형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역할 자체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아예 결을 달리할 정도로 그리고 예.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사실상 2인자라고 계엄 관련해서는 2인자라고 평가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행적들이 비춰졌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근접한 구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직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냐 혹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차등을 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다는 것은 특검이 봤을 때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계획을 이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를 결국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거를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 어디까지 양형이 적절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이 봤을 때 지금 특검이 구성한 사실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중에 가장 중한 형이 구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지금 무기징역이 구형이 된 상황이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도 보면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징역 30년이 꽤 큰 높은 구형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5년. 그러니까 다 좀 이렇게 높은 구형이 된 것 같아요. 높은 형량들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30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김용현 전 장관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도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무기징역형이라는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이고 이 직위는 어쨌든 그러한 직위를 갖지 않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30년 구형을 한 정도로 차이를 둔 것이지 실질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에서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형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구형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도 각각 20년, 15년을 구형을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구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특검에서 살펴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 같은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 이 정도 내용이었던 반면 지금 언급되는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경찰 병력을 또 한번 운영을 했던,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임무를 했다라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결국 이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구형을 세분화하고 또 이번 구형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피고인 이 변호인들의 변론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론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된 것인데 첫 번째 순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방금 전에 시작이 됐다라는 이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40쪽 되는 그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그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들이 계속 자막으로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실체가 없는 메시지 계엄이었다. 그리고 어떤 이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이 부가 행위 자체가 이 내란죄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 재판부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가 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는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법리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부터 우선 다퉈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이러한 지금 현재 특검이 구성한 사실관계는 결국 이런 부분 목적이라든지 폭동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일단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떠한 목적이 인정되는 이 법리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폭동으로 해석하는 이 폭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법률적인 주장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통치행위,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을 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담은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삼권 분립을 감안을 했을 때 사법부, 다른 권력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 최후 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를 마구잡이 입건했다. 네. 또 이제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이런 의견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란 혐의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됐고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 모든 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고 예. 또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를 마구잡이로 입건했고 현대 문명 국가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나 예. 없었다라는 의견도 지금 진술의 내용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서 변호사님, 그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되자마자 좀 어이없다는 듯이 표정을 좀 짓고 또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 물론 이제 특검의 그런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형 구형인데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도 사형은 구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앞선 사례들을 비교를 하면서 조금 예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재판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설마 이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이런 헛웃음이 그런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좀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재판부가 재판 중간중간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좀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결국 그 변론이 약간 1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데 전체적으로 이 재판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재판부가 이런 그 재판 진행에 있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뭐 길어진다거나 하면 이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지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기현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러 가지 피고인의 주장들에 대해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그 구형 자체가 그 이보다 앞서게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증 조사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서증 조사도 하고 구형도 하는 이런 이 광경이 펼쳐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결국에는 재판부의 지휘권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결국 나중에도 이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당부에도 변론을 계속하는 게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가요?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 재판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증인신문입니다. 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40분 정도로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질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고 이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부분 필요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40분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아무래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인신문 같은 경우가 많이 길어지고 다만 이번 같이 이 서증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상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현장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은 특검에 대한 좀 다소 좀 강한 어조로 현장에서는 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 같다. 이런 내용을 좀 주장을 했었고요. 본인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26년이나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런 중구난방 수사는 처음 본다. 이런 내용들을 또 주장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고 또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1일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네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가 되는 대로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 뭐랄까요, 좀 특검 이 조사 수사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글쎄요, 전부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내용은 어떤 법리적인 구체적인 변론이라기보다는 특검 전체의 문제점, 공소장의 문제점을 일단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공소장 내용이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망상에 불과한지 근거가 빈약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것은 결국에는 제출된 증거 기록 그리고 현출되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실제 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국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최후 진술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뭐 쫓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지금 해오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큰 틀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합니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증거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양형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관계다. 실체적 진실과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이 죄명의 주장이라든지 어떠한 양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도 결국엔 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결국 사실관계에 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지금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어쩌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앞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한 차례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바가 있고 그 결론은 결국에는 헌법에 위반하는 그리고 법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것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장을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이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윤 전 대통령도 기존의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비상계엄의 성격 그러니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은 여전히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이후에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이 비상계엄의 성격과 또 별개로 이것이 내란이 성립하는 문제인지 혹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에 따른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선고의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결국에는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결국에 어떤 국헌문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를 일단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계엄이 결국에 호소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지금 현재 행정부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계엄 선포였지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이 목적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적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구성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폭동이 지금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 당시에 국회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국회에 나왔었죠. 그 당시에 군과 경찰이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실관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지금 혐의가 되는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이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치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심사 대상인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쟁점이 되고 이 하나의 쟁점이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무죄도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 달려드는 이리 때와 같다. 일단 민주당이 언급이 됐고 특검을 이리 때에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결국에는 이제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짙은 사건이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워낙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변론이기 때문에 최종 진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주장을 할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이제 이 부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해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성격이 끼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심지어는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이 형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은 뭐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렇다면은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주장들은 뭐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 있게 들여다볼 그런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예. 이 법정 안에서보다도 오히려 밖에서 이런 재판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판의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제 선고일자 지정도 될 거잖아요. 지금 2월에는 특히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재판부도 다음 달에는 선고를 내릴 계획이겠죠. 지금 선고 일정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2월에 결국에는 이 정기 인사 관련 이동이 있기 전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선고일이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 바로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선고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할 것인지 이것이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런 이슈까지도 염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인사이동 전에 최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면 그 다음 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이 규정을 보면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 관련 이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 기일에서 선고한 그 부분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불출석한 사유 자체가 이 부분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장에도 그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바로 즉시 선고했을 때는 이것도 또다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고 기일을 조금 더 일찍 지정을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기일을 잡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고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할 것이다. 맞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23일 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만약에 이제 불출석까지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좀 시일을 좀 일찍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고 이제 막판에 이르러서는 이 종결 절차까지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태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결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좀 비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일정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불출석을 해서 한 차례 다시 한번 기일을 잡는 시점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일을 반드시 또다시 한 달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잡고 그때 만약 불출석을 했을 때는 선고하는 방식까지도 고민을 할 텐데 일단 그런 방식으로 선고를 할 때 최대한 이 법관의 그런 구성이 바뀌기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점은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정기 인사 이후에는 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기 인사가 이제 있게 돼서 만약에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갱신 자체가 또다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현재까지 공판을 다 보면서 사건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변동된 상황에서 이 부분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이뤄지면 이 부분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래도 2월 선고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정 선고를 좀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고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상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불출석을 통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는 일단 배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재판부에서 염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변수도 만약에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고기일을 인사이동보다 조금 더 당겨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피고인이 8명이 한 번에 선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다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재판부가 한 달 만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늘 그 9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서증 조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서증 조사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서증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그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 그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그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기일이 한 번 추가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지연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거는 변호인 측의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뭐 별도로 이제 유튜브 등에 나와서 전략이 성공했다, 멋진 전략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예. 했기 때문에 일단 전략이라고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략이라고 정말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이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이제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사건의 네, 경우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는 절차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연을 시킨다. 그래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명확한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것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재판부의 입장을 살피기보다는 일단은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지연을 해서 뭐 재판부의 그런 심증이 변경될 것도 아니고 양형에 있어서 이것들이 또 좌우가 될 것도 아닌데 예.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건 결국 법정 안에서 그 목적을 찾는다기보다는 법정 밖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결국 이것도 역시 여론을 의식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심 선고가 2월에 내려지면 그 이후에 이제 2심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1심이 선고가 되면 이 항소심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제 7일 이내 이 항소심 여부를 결정을 하고 항소심을 이제 진행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을 이제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시행이 된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실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보면 이 부분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전체 판사 회의 그리고 이 사무 분담 위원회 이곳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그 어제도 이 부분 진행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소심이 진행이 됐을 때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항소심 일반 법원에서 진행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뭐 2심 그 후기까지 갈 경우에 형 집행 확정까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 이게 그러니까 절차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일정이나 네. 네, 일단 뭐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뭐 피고인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2심 그리고 3심까지 진행이 완료되는 그 시점은 상당히 늦춰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1심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신급들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2심이라는 특성 자체가 1심에서 사실관계들을 대부분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 그
그 시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남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중간의 변수는 아마 윤 전 대통령 측 혹은 그 밖의 피고인들 측에서 이 내란 전남 재판부와 관련된 특별법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고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일단 해당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된 재판부일 테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 시간 자체는 상당히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심과 비교할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이쯤에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김성수 두 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고 YTN 뉴스특보 저희도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YTN 뉴스특보는 잠시 뒤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